정부가 저PBR, 저밸류 주식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의 중심이 단기적으로는 저PBR, 저밸류 시장으로 옮겨간 건 맞고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PBR은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애플을 보시려면 뭐 메타든지 MS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빅테크, 매그니피센트라고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매출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느냐 정도를 확실하게 살피면 뭔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이제 성장주 테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 투자자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 바이오 기업은 성장성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단기로는 무시할 정도로 보지 않다가도 뭐 하나 이제 신약이 개발되면 갑자기 성장성이 담보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바이오 기업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도 이제 당연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도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기업은 구조적 성장을 하는 바이오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바이오 기업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자체가 뭐 성장주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와서 그 기업이 성장 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 섹터를 보면, 자,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 자료를 낸 거 보면 2022년에 3조 원 시장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103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30배가 이렇게 성장하는 구조적, 굉장한 성장 속도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보조적 성장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TO에 의하면 그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 10억 명에서 2035년에는 19억 명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을 이제 구조적 그 성장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매출이 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일정 기간에 이제 이 비만 섹터에서 일정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의 그 위고비하고 일라일리의 젯바운드가 사실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양분한 추세는 계속돼서 2030년이 되면 이 두 회사,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회사와 경쟁할 만한 비만 치료제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라일리 이런 회사의 규모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보면. 혹시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큰 거 아시나요? 몰랐습니다. 예, 일라일리가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한 20%가 큽니다. 예. 자,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가 이 약품으로 한 14kg 정도를 감량했다고 하면서 그 유명세가 더해졌고요.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건데, 저 같으면 이런 그 비만 치료제를 독과점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독과점 여부가 이 회사를 고르는데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되겠군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수요 공급입니다. 사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딸리면 사실은 그런 그 어떤 자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여기는 뭐 일라일리하고 이제 이 노보 노디스크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이유도 결국은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더 반추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회사들이 어디에 있나, 어떤 기업들이 그런 상품을 팔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성장주 이제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금리 인하나 아니면 뭐 이런 시기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성장하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위기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이제 미국 회사들은 조금 더 이제 너무 글로벌이니까 시장의 영향을 이 가장 뭐 큰 회사들이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저 PBR 얘기를 하자마자 막 움직이지 않던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주나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저 PBR, 저밸류 주식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의 중심이 단기적으로는 저 PBR, 저밸류 시장으로 옮겨간 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저밸류 주식들의 상승세가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AI 관련주라든가 이런 성장주가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바닥에 있는 성장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저밸류 주식을 띄운다 하는 게 사실 외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외적 요인에서 성장주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샀는데 내일 당장 오른다. 사실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는 분 말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째로 그 주식 시장에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1990년대 초까지는 건설, 무역, 금융, 뭐 이런 트로이카 주식이 시대 정신이었고요. 92년도에는 외국인들한테 주식시장이 개방되면서 저 PER 주식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4년인가 5년 그때는 이제 저 PBR 주식이 시대 정신이었고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라는 게 그냥 주식 이런 그에 있어서 가장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자, 역사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왕이 다스리던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사회가 후퇴를 해도 다시 왕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요. 자, 조금 제가 과장을 한 면이 있지만 주식시장도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인데 이게 그 과거의 지금의 시민사회가 다시 왕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듯이 주식도 저 PBR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AI와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주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AI를 비롯한 모든 성장주들이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걸 외면하고서 저 PBR 주식만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미국에서 계속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리가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메타가 막 하루에 30-40%씩 오르고 이런 상황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주식들을 다 무시하고 저 PBR 주식으로만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 PBR은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회사 중에 8개 회사, 우리가 이제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 회사들을 포함해서 그 회사들 모두 AI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라는 기사를 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트렌드나 역사의 흐름에 부합하는 섹터나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인 AI이실 것 같은데, 역시나 대표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도 그쪽이시겠죠? 그쪽도 당연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섹터는 저는 무조건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AI 관련 종목을 고르는 건 또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섹터하고 종목은 다르다고 얘기했듯이. 근데 AI라고 하는 게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2024년 금년에 어떤 AI 종목이 부각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존에 부각된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좋다.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겁나는 면도 있고요. 작년을 보면 작년 초에는 오픈 AI가 딱 부각이 되면서 순수 AI 관련주가 막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생성형 AI에 필요한 또 GPU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고요. 또 AI 가속기에 필요한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가속기에 탑재되는 MLB를 만드는 이스페타시스 이런 주가들이 상승을 했고 온디바이스 관련주니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AI 스코프이 계속 앞으로 넓혀지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계속 AI 관련주를 찾아낼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중에는 진짜 AI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그냥 약간은 무늬만 AI 관련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딱 어떤 회사들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서 이거는 진짜 AI 관련주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은 되지만 이거는 좀 AI 관련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골라내셔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자, AI 섹터가 무조건, 지금 저는 무조건 AI 섹터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AI 관련주를 지금 무조건 사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라늄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요 공급을 얘기했는데, 우라늄 공급 부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원자력 발전 확대가 자, 현재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대세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 자, 러시아산 원유와 그 가스를 사용하던 유럽에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대란이 첫 해에 벌어졌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각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원전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벨기에, 폴란드 등 그 주요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모두 다 폐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그런 원자로의 가동 시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새로 원자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여기도 역시 이제 기존에 있는 원자로의 가동 시한을 늘리고 그거에 더해서 새로운 원자로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도 유럽인데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원자력에 대한 발전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자, 공급은 악화되고 있고 수급 불균형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우라늄 수요 공급 전망인데요. 우라늄 공급은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우라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지난 파란색 초과 수요인데 2040년까지 초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모자란다는 얘기고 해가 가면 갈수록 공급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라늄을 이렇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광산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광산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라늄 수요 공급을 맞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구조적으로 우라늄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조적인 그 성장 우라늄 기업이 구조적 성장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편백만 대표님께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냥 이제 뭐 마지막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요즘 그 힘든 장이 계속 됐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저PBR 주식을 띄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PBR 주식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었고, 기관들도 외면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저PBR 주식을 이제 띄우니까 기관들은 여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급락하고, 코스피는 상승하는 흐름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코스피 저PBR 주식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코스닥의 기술주들은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하락은 더 심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AI를 비롯한 이런 성장주들은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1사분기에 조만간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지만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을 좀 잘 넘기면 좋은 시기가 오리라 생각하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백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